이제 12강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복지 정책, 정치에서 정책, 제도, 빈곤 요렇게 들어왔어요. 자, 조금 정리해 보죠. 지금까지 한 건. 우리가 1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죠. 핵심이 정치다. 이걸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개념을 하면서 사회적 위험 이걸 구체적으로 봤고요. 시민권, 마셔래 그것도 보셨고 2, 3강엔 제가 어떻게 훈련시켜 드렸냐면 결국은 정치인데 여기엔 두 시각이 있죠. 자유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드렸던 거예요. 3강은 더 복잡하게. 그리고 이 정치가 중요한 게 이념하고 세력하고 정책, 그쵸?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이 그걸 현실화시키는, 정책화시키는 게 정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념에 대해서 4에서 7강까지 구체적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이걸 뭉뚱그려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모양. 을 봤죠. 프레임 정치부터 타협의 정치까지. 그리고 이번 12, 13강은 이제부터 12강부터 시작해서 요 정책 있잖아요. 정책. 여기를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 15강은 뭐냐면 요 세력 부분을 다루겠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목으로 돌아가세요. 복지 정책 했는데 제도. 앞으로는 여러분 정책이라는 말은 제도고 제도는 곧 법이고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두세요. 요건 알겠어. 요거 다루겠다니까. 근데 왜 빈곤이야? 모든 복지 정책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빈곤에 있어. 그래서 이 빈곤에 대한 관점들을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세 가지 관점이 크게 있는데요. 당연히 자유주의 관점이 있고 사회민주주의 관점이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빈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복지 정책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라는 말이니까 정책과 관련된 거죠. 요건 하나의 학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왜 먼저 언급을 해드리냐면 역사적 제도주의를 주장하는 한 무리의 학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제도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강조할 거냐면 정치를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리 연습하고 갈게요. 정치가 뭡니까 하면 기본 정의로 가보자고요.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이 그 이념을 현실로, 즉 정책화시키는 거야. 그럼 이 정책은 다시 이념한테 영향을 주죠. 정치의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책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건데 제도라는 건 이 정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치를 떠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점이 이거야. 이념, 세력, 정책, 요걸 제도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봐야 되고, 이념을 본다라는 건 그 속에 숨어 있는 또 세력들을 본다.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본다는 얘기요. 걔네들이 어떤 힘을 갖고 어떠해서 타협을 하든 어떻든 간에 정책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제도가 다시 이념에 영향을 줘서 즉 정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모든 제도는 그래서 정치의 산물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제도라는 거지 이 과정을 벗어난 제도는 없다. 법은 없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도를 보려면 정책을 보려면 요 이면에 숨어 있는 이념과 세력 요걸 봐야 되잖아요. 특히 세력은 자동으로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보자니까 뭐가 필요하냐? 평론, 즉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볍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큰 그림 하나 봐보죠. 우리 이제 워낙 많이 해서 자, 요건 이제 이념이라면 선별주의, 자녀주의, 보편주의, 제도주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가져가면 그것이 정책, 즉 제도, 법으로 나왔다. 근데 역사적 제도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제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배운 게 기억이 나죠? 정치에서 어떤 거 배우셨어요? 버스켈리즘이나 그 대처리즘하고 하면 그게 뭐죠? 블레처리즘, 그죠?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얘부터 시작해서 한번 볼 건데 어려운 얘기 전혀 없으니까. 자, 이번 넘어가기 전에 노트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다른 비유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해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
또 하나 이걸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건축가에 의해서 집이 나와. 요 설계도가 이념이겠죠. 어떤 생각을 표현한 거죠. 건축가가 세력이에요. 그걸 실제로 짓는 사람이야. 집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정책이 되겠죠.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게 요 두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비유를 여기서 한번 더 추가해서 살짝 옮기고 요거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두 번째는 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딸랑 띄어서 볼 게 아니라 이념과 그러니까 집을 볼 때 집 따로 볼 수 없고 누가 지었어? 건축가. 그러면 건축가와 설계도는 뛸 수가 없잖아요. 건축가의 생각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이해한다라는 건 이념과 세력과 이런 맞물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과 제도는 같은 말이죠. 얘는 그 이면 속살에 뭐가 있어요? 이념과 세력, 요게 있잖아요. 세력 대신 권력이라고 쓸 수 있죠. 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이걸 우리가 관계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책과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념과 세력, 이런 정치적 맥락을 이해, 요 이념과 세력이라는 게 숨어있는 맥락이죠. 정치적 맥락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정치적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념과 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맥락이다. 혹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집이 지어진 맥락이다.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안다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숨어있는 이념 세력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당연히 이해만 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들어가 보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얘네들의 기본 시각을 보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시각을 보면 제도라는 건, 정책이라는 건, 법은 행위자들 간의 활동의 결과다. 활동.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뉘앙스는 뭐냐면 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뚝 만들어서 십계명처럼 툭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한 흔적이라는 거야. 행동의 흔적이다. 사회적, 정치적 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들 간의 어떤 사회 정치적 행동,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노동자들이 있었고 자본가들이 있었어요. 복지정책, 복지제도라는 건 이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행동한, 아니면 뭐 활동한 정치적 행동, 사회적 행동, 그 결과물이다. 가령 보편주의 복지가 나왔어. 노동자가 사회적 행동, 데모를 했어. 난리 쳤어. 그 결과물로 타협의 산물로 나온 거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력들 간에, 얘네들 간에 결국은 타협을 한 거죠. 만약에 일방적으로 자본가만 힘이 있었어. 그러면 자본가 친화적인 정책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타협, 협력, 이런 거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열쇠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는, 제도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런 세력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력을 이해하면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뭐 앞에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의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지금의 제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이게 약간의 우리가 화석이라는 말 쓰잖아요. 화석의 흔적을 보면, 예를 보면 그 당시에 뭐 생활상이나 이 동물의 상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드러나 있는 제도, 이게 화석이죠. 제도를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고 또 세력들 간에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뭘 보면? 제도, 정책, 법을 보면. 그러므로 제도와 정치는 뗄래야 정치 그 흐름 속에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정치를 벗어난 저쪽 영역에서는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제도가 정치를 만들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그림하고 똑같은데 제도는 이제 정책이죠. 정치의 맞물림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정치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도 뭐예요? 얘를 영향을 준다. 결국은 이 복잡한 말이 그 얘기죠. 제도가 정치를 형성한다. 제도는 뭐 이념에 영향을 주고 그 이념을 가진 세력들에 영향을 주니까 세력관계, 권력관계가 변하니까 당연히 정치적 맥락이 바뀌죠. 제도는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통제하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도는 사회적 가치 확립, 권력, 영향력 분배 등에도 개입한다. 그 요점은 이거예요. 어떤 제도, 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의 세력들, 그 사회의 가치관, 그 사회의 권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적 맥락은 다시 또 제도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느낌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좀 더 깊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지 개론을 하는 정도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법을 앞으로 여러분 보실 땐 법을 볼 땐 법만 보면 안 돼요. 그 법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지? 걔네들 간에 어떤 행동들이 있었지? 걔네들 간에 어떤 타협과 실천적인 행동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비로소 제도가 제대로 이해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도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다시 말해서 제도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서로 영향을 준다.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여기 역사적 사건, 역사적 결절점이라고 돼 있어요. 역사적 사건, 서로 다른 제도와 권력 관계의 경계선인 역사적 결절점을 의미한다. 마디가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걸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 보려고 그러면 러시아 혁명을 여기서 바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결절점, 어떤 의미에서 단절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왜?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왕정이었어요. 왕이 다스린다, 황제가. 그러다가 여기 혁명 이후에는 사회주의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왕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왕정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법을 만들 거예요. 제도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A라는 왕이 있을 때 그게 만들어졌어. 왕이 바뀌어. B라는 왕이 나와. 그러면 정치 2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제도 1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제도 1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게 다시 또 제도 2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와 제도가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사적이라는 말을 써니까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제도는 그죠?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제도라는 건 정치와 맞물림의 관계 속에 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번 길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 내가 한번 오른쪽으로 틀면 내가 그쪽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 경로에서 벗어나진 않아. 근본적으로는 왕정이란 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 역사적 결절점. 다시 말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왕정이 없어져.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정치가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지. 이 새로운 제도가 다시 새로운 정치 일을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면 러시아 혁명처럼 세력 관계가 변화가 생기고 이 세력들은 기존의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결론인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와 정치는 서로를 속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향을 준다. 근데 제도와 정치는 고정된 게 아니죠? 늘 변해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시간 속의 흐름에서 보는 거니까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언제나 그래서 권력관계, 즉 정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 평론이라는 걸 지금부터 할 건데 뭐에 대한 평론이에요? 정책. 근데 여러분 드러난 건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 속살에는 뭐가 있어요? 이념과 세력, 즉 정치적 맥락이 있죠. 이걸 드러나지 않은 이 이면을 보자니까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판을 평론이라고 얘기를 해. 비판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평론이에요. 그냥 신문 사설에다가 비판적 시각을 개진한다고 그게 진정한 평론은 아니야. 평론가라는 거는 일종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비판적 시각에서. 그 다음에 실천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될 때 진정한 평론이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의 생각이 있지.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또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판한다라는 건 너가 좋은 점, 잘한 점도 얘기해 주는 거야.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면도 그래서 따지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야. 너가 얘기했지? 네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복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물 우리가 지금 자연과 관련한 게 아니잖아요. 과연 사과가 아래로 떨어질까? 이런 거 의심할 필요 없죠. 인간관계, 세력관계 이런 말 쓰잖아요. 세력관계, 인간관계 여기에서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자유주의 복지 정책이 맞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너는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힘을 얻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정책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그게 바로 사물화된 주체의 생명화 작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화되었다라는 거는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 그걸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떠들고 있으면 노동자가 중요한 복지 세력 주체인데 노동자는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이게 사물화된 거야. 이걸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평론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노동자도 자본가 못지않은 주인이잖아 이 사회에. 그럼 걔네 목소리를 반영한 걔네 이념을 반영한 정책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이 정책은 그걸 반영 안 했잖아 라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력이 형성이 안 돼 있었구나 뭐 이런 거는. 생명한다라는 건 노동자도 주체로 세워준다. 복지와 관련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실을 드러내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까발리는 거야. 여기 이면이잖아요. 이면, 여기 이면에 숨어 있는 걸 이걸 부셔내고 훅 드러내주고 비판. 너네도 주체가 맞아. 옳은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노동자도 주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는 즉 비평가는 사회와 권력의 매개자다. 지금 현재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사회라는 거는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과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뭐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얘기군 느낌을 오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정책 평론을 할 때 우리가 그 사회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는 사회의 제도 이걸 그다음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념을 가진 세력들의 관계, 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책평론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주체에서 지금 자본가만 있었잖아요. 비판을 하면서 다 주체. 노동자도 주체야. 시민 세력도 주체야. 다 주체로 만드는 작업. 이거 하나의 진리. 자유주의만 진리라고 했는데 평론, 비판을 함으로써 아니야. 사회문제주의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다 진리로. 소유된 권력. 한 놈이 지금 얘기가 진리라고 딱 권력은 한 놈한테 소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관계의 권력, 상호주관성. 뭐 이건 느낌으로 하면 상호주관성. 여기 나 있고 너 있다. 나와 너의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만 있었어. 너는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런 포섭된 모습이었다면 소유된 권력 속에서는 아니야. 권력이란 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야. 관계의 권력. 상호주관성. 이건 뭐 철학에서 간주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평론을 함으로써 자본가만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노동자가 있어야 자본가도 있을 거 아니야. 야, 너네의 힘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힘은 나오는 거지 일방적으로 네 거야 이 힘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노동자 없는 자본가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철학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평론은 기본적으로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가리가 없겠지. 혼자 떠들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피켓 시위 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이걸 공론화 시킨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드러내줘야 돼. 그러니까 뭘 반드시 해야 되냐면 토론으로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평론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토론을 해야 돼. 더불어 여러 사람과. 그럴 때 공론화되고 이게 틀린 시각이라는 게 온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TV에서 하는 100분 토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정책평론은 어떻게 되냐? 단순한 이 제도는 이런 내용입니다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설명해 줘야 됩니다. 플러스 그 이면에 있는
의도, 이념, 권력관계 이제 아시겠죠? 이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걸 보여줄 때 속사를 보여줄 때 정책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해 폭이 깊고 넓어진다. 이게 요점입니다. 자, 제소비라는 학자가 이 구조라는 건 이제 사회 구조, 뭐 그 당시의 구조고 전략의 변증법이라는 건데 지금은 변증법은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요 말을 한번 의미가 있어. 왜 제쇼비 얘기한 전략의 선택성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냐면 요 말이 뭐 보세요. 법의 형성과 집행 과정, 즉 법이라는 건 여러분 제도잖아.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그죠? 세력 싸움 속에서 상대방 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막강한 세력이라면 둘 다 비슷비슷한 힘을 갖고 있다면. 자, 그런데 이 제소비의 뉘앙스, 아주 구체적인 뉘앙스인데요. 이럴 때 정부와 사회 주체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략 목표, 협상, 물리적 압력, 전술들을 선택하여 참여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복지에 관한 법, 제도죠. 이걸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체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이 있을 거고 누가 있을 거예요? 노동자들이 있을 거죠. 물론 정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죠. 얘네가 주체예요. 그럼 자신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략, 여기 보면 전략, 전술 이런 거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 전략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전술입니다. 이거를 얘도 선택해서 이 전쟁에 싸움에 임할 거고 자본가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죠.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구조 속에서. 즉 경제구조, 정치구조, 사회구조. 이 전략과 전술의 선택은 무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경제구조, 정치 및 사회구조 안 그 제한된 틀 속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 조선시대야. 조선시대면 여러분 정치 구조가 신분제 사회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대장장이들이 거기서 전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말 몇 가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뭐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전략적 구조는 훨씬 많죠. 다양하죠. 훨씬.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는 이 선택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 시대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이 구조는 서로 상이하게 준다라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의 대장장이라 그러면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고 쳐요. 조선시대에 그 대장장이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파는 상인이 있다고 쳐. 그럼 약간 자본가 느낌이잖아요. 조선시대의 경제구조, 정치구조는 둘 다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노동자한테 불리하죠. 즉 대장장이한테는 불리하고 자본가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유리하고 다른 쪽은 불리한다. 그래서 그 구조 조건이 다르게 작용하니까 전략 선택하는 측면에서 한쪽은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한쪽은 불리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늘 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시소죠. 수평이면 좋은데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가 하는 역할이 이런 균형감을 맞춰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정치 주체가 뭐 노동자하고 자본가라고 보셔도 돼요. 선택한 전략은 그 시대의 구조, 즉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 사회구조 속에서 선택하는 거다. 무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봐버리면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가다 보면 왜 이 시기가 그런 전략, 그런 정책이, 그런 법이 나왔는지가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때 경제 구조가 자본가한테 유리했네? 그러면 굉장히 유리했었네? 그러니까 자본가의 전략 선택에 훨씬 유리하네? 그럼 자본가가 원하는 이념이 정책, 법으로 만들어졌겠네?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여러 주체를 놓고 생각해 봐도 되지만, 아, 요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자, 정책에 대한 가장 거리가 먼 거 뭐냐? 그 이면에는 이념과 권력 관계가 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맞죠? 정책을 이해한다는 건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념은 제도의 설계도이고, 설계도죠. 이념이라는 건 세력은 건축가죠. 요 집이 바로 뭐예요? 제도죠. 그 비유. 정책은 이념 세력 관계의 관계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 뛰어내 서로 영향을 주니까 맞는 얘기죠. 1, 2, 3번은 뭐 완전히 맞는 얘기죠.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이념 세력 정책 맥락을 이해해야 되죠. 당연히 맞죠. 근데 정치적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뭐를 이해해야 돼요? 정책을 이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다. 뭐 퀴즈 2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빈곤. 이 모든 복지제도의 출발에 해당하는 이 빈곤 문제를 가보자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빈곤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념의 탄생, 그 자본주의 할 때, 이념 첫 번 할 때 중세 시대의 특징을 봤잖아요. 중세 봉건제는 신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가난에 대해서 빈곤은 운명이다, 팔자다. 즉, 이 말의 다른 뜻을 하면 신의 뜻이라는 거야. 운명.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중세의 가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신의 뜻. 학문적으로는 그냥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두 번째 것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 당시에는 이윤, 이익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중심이니까 교양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냥 왕이 힘을 못 썼다는 얘기죠. 시장도 없었어. 자본주의적 시장이 없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 갖는 거는 가난을 중세에 어떻게 봤냐라는 거야. 팔자야 임마. 신의 뜻이야. 근데 구제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누가 구제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기독교, 뭐 수도원 이런 데서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한테 뭐 먹을 걸 주노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요 운명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산업혁명기, 자본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요때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공부하셨잖아요. 고전적 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방임, 레이세이즈 페어라는 말은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지. 어디다가, 시장에다가 내버려 둔다. 국가는 간섭 안 한다. 즉 최소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방임한다. 시장에 내버려 둔다. 시장이 최고요. 이런 얘기죠. 경쟁하고 가난한 건 네 탓이야. 자유주의라는 우리가 이념 너무 많이 공부했잖아요. 너의 게으름 때문이야. 자선, 자립, 근면을 강조하죠. 열심히. 국가의 소극적 개입. 자, 시혜적 관점에서 줍니다. 그래서 스티그마가 있어요. 이건 했던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법 얘기가 나오는, 다음 강의에서 법 얘기를 할 건데요. 요 구빈법이라는 말, 영어로는 푸어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빈민법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구빈법, 가난을 구한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 법은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뭐 신이 있든 없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리 한번 알아둡니다. 이 법이 나오면 무조건 자유주의 쪽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즉 가난한 놈들을 선별해서 은혜를 베풀듯이 찔끔 주는 것, 요게 구빈법의 본질입니다. 자유주의 맥락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가난한 건. 그러니까 너는 죄 지은 거야. 이 나쁜 놈, 왜 이렇게 게을러? 죄라고 본 거예요. 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오해를 약간 하는 게 있냐면, 중세가 신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요 죄라 그러면 왠지 신중심인 중세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중세는 신의 뜻이다, 운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팔자다. 근데 요 시기는 가난이 너의 게으름과 나태의 부도덕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이 불성실한 놈. 요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이러면 영국 여러분 보셨잖아요. 누가 잡아요?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더 나가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잠깐 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요 자유주의를 보수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보수당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국을 한번 잘 보세요. 고전적 자유주의가 기본적인 이념이야.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당 이러면 뭘 지켜? 자유주의 이념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대신에 신보수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하면 자유주의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보수의 반대가 진보잖아요. 얘네는 자유주의에서 더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유주의를 지키겠다. 보수당 보수주의. 자유주의에서 진보하겠다. 나아가겠다. 그 이념이 뭐예요? 나아간 이념이 사회민주주의죠. 이것도 열심히 했어요. 얘네는 시장 실패를 이유로 듭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동, 복지 국가의 개입, 가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야. 사회환경과 사회구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런 쪽의 이념에서 사회조합주의를 얘기하죠. 거버넌스. 자, 노동자 세력 다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들어와. 세력화시켜서 권리 차원에서 하는 거다. 시혜 차원. 이건 이미 공부했어요. 얘네는 이념을 봐보세요. 가난은 나라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프레임 정치에서도 이미 보셨죠. 자, 빈곤은 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다. 우리가 이게 의식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먹는 게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일강에서 할 때 여러분 5대4 사회악 할 때 뭐 그런 얘기, 소득이 없어서 아침밥을 굶고 있어요. 불결, 주거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학을 할 때는 빈곤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요겁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요 두 가지를 지금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요 생존, 기본 욕구, 요게 미충족된 거야. 기본 욕구, 의식,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생물학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정한 빈곤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이제 공식적인 빈곤선, 요거 먼저 가볼게요. 요걸로 먼저 볼게요. 공식적 빈곤선은 정부가 정한 거예요. 빈곤선. 보통 여러분 뭐 4인 가족 최저임금, 최저소득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라 그럴 때 정부가 70만 원 이런 게 빈곤선이에요. 최소 70만 원은 있어야지만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야. 이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빈곤선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지국가가 나오죠. 요거 이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복지국가라는 건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한 게 뭐예요? 탈상품화죠. 그럼 탈상품화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임금요? 사회임금을 국가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나왔어.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나왔어. 그래서 탈상품화를 추구했어. 높였어. 그 얘기는 사회임금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탈상품화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은 제일 중요한 게 비교라는 말이에요. 평가, 상대란 말을 학문에 쓴다는 건 무조건 비교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내가 2억을 벌어 한 달에. 근데 옆집 온 사람은 8억을 벌어. 그럼 나 돌아버리는 거야. 나 빈곤해.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상대적 빈곤은 해결이 안 되지. 사실은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절대 액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불평등과 직결되는 게 바로 뭐냐? 상대적 관점이라는 거야. 여러분 불평등을 의미하는 게 계층화였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계층화 수준을 낮추겠다잖아요. 탈상품화 수준은 높이고 이 계층화 수준을 낮추겠다는 건 불평등도를 줄이겠다. 옆집하고 비슷하게 주겠다. 이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수준을 높여서 절대적 빈곤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웨덴이나 이런 일부 선진국. 미국은 뭐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많이 해설됐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가 대두됐어요? 상대적 빈곤이 확 문제시 되는 거야. 사람들은 즉 이 불평등에 대한 비교 관점에서 여전하다라는 거야. 이 계층화 수준을 낮춰서
불평등을 해결해서 상대적 빈곤을 낮춰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해결이 안 된 거,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복지국가라 그래도. 자, 공식적 빈곤선은 이제 정부란 말이 꼭 있어야 되고요. 현실을 보면 미국이 여러분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자유주의 하는데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계층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탈상품화는 어떨까요? 탈상품화는 굉장히 낮아요. 복지가 상당히 안 된 선진국이야. 그래서 뭐 13%가 상대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선 이하예요. 3억이 넘는 인구의 13%라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도 미국같이 포함해서 절대 빈곤은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상대 빈곤 당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임에도 절대적 빈곤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상대적 문제에 지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요 분위기를 먼저 익히시라는 거예요. 분위기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 마지막 잡아볼게요. 빈곤의 함정. 일명 그 대처가 주장했던 복지병, 영국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복지병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사회임금으로 130만 원이 나와. 근데 내가 일을 하면 150만 원을 벌어.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라면 안 해요. 130만 원 받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130만 원 받다가 끝나는 거야. 즉 복지에 의존하고 안주하기 시작해서 이 130만 원이라는 가난의 하한선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빈곤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현상. 이걸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걸 사회 신자유주의자, 대처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병에 빠진다. 이렇게 병들었다. 복지병에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